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권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특강은 저하고 재밌게님하고 둘만. 오늘 방송이 특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모르고 들어오셨군요. 아리아리 특강입니다. 네. 또 네. 저처럼 모르고 들어오신 네. 분들도 곧 박사님 모실 텐데 네. 실례할까봐. 네. 왜냐하면 돌비님은 사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조금만 알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겠다. 네, 이런 활동가시군요. 그 행동주의자이기 행동주의.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책상물림과 또 네. 좀 약간 그래서 평소에 돌비님의 말투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사정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공부 안 좋아한다는 사정? 공부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시죠. 이걸 방송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듣는 것보다 방송 듣는 게 네. 나는 일하면서 듣겠다. 네. 이런 태도신 것 같고. 네. 자,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특강, 아리아리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 기대가 되면서도 네.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긴장되죠. 왜냐하면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사실 강사 모셔놓고 네. 뭔가 이렇게 같이 변죽을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으면 네. 좀 이렇게 좀 뻘쭘하거든요, 서로. 그래도 저는 모르는 거는 모르는 티를 팍팍 내면서 네. 들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티 내는 게 네. 그 강사한테 그쵸? 별로 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야 좀 모르는 거 한 번 더 여쭤보고 해야 그런가요?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을까요? 자, 우리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네. 공부하기 좋아하는 네. 또 공부야말로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진정한 범생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모르는지 지금부터 네. 아리아리 특강 첫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세종학 또 훈민정음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김스롱 박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슬기롭고 옹골찬 김슬옹입니다. 네. 대가는 아니지만 대가가 되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와. 슬기롭고 옹골차다. 예. 그래서 김슬옹 박사님. 예. 네. 오늘 재밌죠? 특강 기대됩니다. 예. 네. 먼저 우리가 오늘부터 8번 정도 걸쳐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게 훈민정음 특강인데 이 전체적인 규모를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훈민정음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체를 또 잘 모르고 막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훈민정음 특강이 아니고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 특강입니다. 해례본 그래서 특강.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네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그렇죠. 12월 달에 이제 그 창제했다는 걸 공포를 하죠. 네네. 12월 달에 모든 걸 만드셨지는 않았을 테고.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6개월 뒤에 1446년 네. 음력 9월 상한. 네. 이때 이제 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간행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책, 예.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해설한 그 책 이름도 예. 네. 훈민정음. 책의 제목이 문자 이름과 똑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혼동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훈민정 해례본 강의라는 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훈민정음을 강의하는 거니까 결국 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약간 다른 것은 예. 훈민정음 강의다 그러면 이제 문자 강의고, 그 문자 강의는 해례본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8회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을 중심으로 한 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가 한글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글자, 이게 훈민정음이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책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해설한 게 책이고. 게 또 있는 거고요. 아니야, 해설한 게 그 그렇죠. 책이고 그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다. 그렇죠. 그 네, 말인 맞습니다. 거죠.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사용 네. 그렇다고 설명. 거기서 그치면 이게 막 무슨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네. 매뉴얼 매뉴얼. 네. 수준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아, 하긴 매뉴얼은 아.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문자 사용 설명서도 말이 맞긴 맞지만 한데. 네. 그거를 둘러싼 예. 배경, 아, 창제의 배경. 학문, 사상 이게 온갖 음. 것이 녹아 있습니다. 아, 그 네. 안에.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해례본이라는 거는 해설했다. 그다음에 뭐 사용례를 보여준다 이런 건가요? 뭐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훈민정 해례본은 예.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총 66쪽인데요. 쪽수로. 33장.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4장, 8쪽, 근데 마지막 8쪽은 빈면이고 총 7쪽은 세종대왕께서 직접 저술하신 정음편이라는 거예요. 아, 앞쪽이. 그다음에 예.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33장 중에서 4장 뺀 네. 29장. 네. 요거는 그 8명의 그 사대부 신하들, 예, 예. 지편전. 집현 학사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파락사. 정인지, 예. 최항, 네. 박백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이솔로, 강희안 이분들이 네, 이름 많이 들어보면. 세종의 뜻을 잘 듣고 그걸 자세히 풀어서 쓴 부분이에요. 이거를 훈민정 해례라고 했어요. 그 책 안에서도.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례본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요. 더 또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면 그 훈민정 해례라는 것은 5개의 해와 한 가지 용례, 그다음 맨 끝에 정인지서라는 꼬리말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5개 해라는 거는 이제 5개 항목으로 풀어냈다는 것인데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아. 이렇게 5개 해와 또 거기에 따른 용례, 용자례 그래서 이게 5해 1례 그래서 이제 해례라는 말이 생겼고요. 이 네. 해례라는 말은 1940년에 이 책이 발견되는데 한동안 여기 오랫동안 희귀본이 됐다가 그때 그 양주동 선생과 예, 예. 홍기문 선생이 예. 그 1940년대 어떤 잡지에 이 관련된 글을 발표합니다. 그때 양주동 선생이 해례란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홍기문 선생이 해례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리고 이 해례본이라는 예.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 훈민정 해례본 총 몇 쪽이라 그랬죠? 66쪽이라 그랬죠. 그죠? 66쪽. 이 중에서 세종당이 지으신 정음편과 네. 맨 끝에 정지석 서문. 꼬리말 네, 정인지서. 요거는 세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렇게 쉽게 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보아왔고 또 여러 책에 제수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해례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니은 이런 글자의 제자 원리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네. 자세히 설명한 네. 그거는 해에 들어있어요. 네. 해. 예, 예. 용례는 레에 들어있고 해례.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혀 한번 해보세요. 혀 끝에. 난. 난. 혀 끝이 어디 닿습니까? 입, 윗, 뿌리, 잇몸. 잇몸 예. 첫 번째. 그래서 네. 이 네. 바로 D 윗입. 윗 잇몸 예. 거기에 닿죠. 맞아요. 예. 가끔 뭐 입천장에 닿는 분이 네. 있어요. 그건 이제 술이 안 깨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술이 안 깨서 그런 거고요. 네. 나. 네. 그래서 그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못을 본따서 네. 만들었다. 네. 네. 이런 설명은 오로지 그 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실록에 세종대왕의 정음편, 그 다음에 맨 끝에 정의서가 실려 있지만 네. 니은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자세히 만들었는가를 이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는 해례본 말고 뭐 언해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해본이라는 것은 네. 이 훈민정 해례본에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하신 정음편, 네. 또 정음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말씀이 둥극에 달아 둥극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원래는 그게 언해본이죠.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국지어음이 국지어음. 이호 중국하야 이렇게. 그렇죠. 국지어음 이호 중국 음흠. 그렇게 시작하는 예, 세종 예. 서문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훈민정 기본자가 28자지요. 네. 그래서 28자의 음가와 어떤 사용 방법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그게 이른바 예의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세종대왕이 지으신 정음편을 예의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니은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정음편에는. 네, 그래서 이제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선생님 그러면 언해본에는 언해본을 설명하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이 지으신 그 정음편 네. 요거를 언제 이건 한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훈민정 해례본은 새로 만든 문자를 해설한 책이니까 네. 그 당시에 보편적 문자인 한문으로 해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본이에요. 문자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네, 알아보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자 모르는 분들이 배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네. 세종대왕이 지으신 정음편만을 네. 이 번역하고 또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459년 네. 세조 5년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네. 이제 세조가 됐죠. 네. 세조 임금이 돼가지고 이 언해한 그러니까 훈민정 해례본 중에서 정음편만을 언해한 거예요. 나머지도 언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전해지지 않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언해를 해가지고 네. 단행본으로 발간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단행본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발견이 안 됐고 이것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언해본이라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1459년 세조 5년에 네, 네. 이 세조가 네. 그 한글로 풀어낸 불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월인석보라는 책을 펴내요. 월인석보. 월인석보라는 것은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세종대왕이 직접 지으신 한글 중심의 그런 참불가입니다. 그렇죠. 참불가. 요거를 아버지가 지은 거니까 앞에다 싣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은 석보상절을 뒤에다 실어서 합본을 해요. 그게 월인석보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읽으려면 한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법례 비슷하게 앞부분에 이 언해본을 그대로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는 세 권의 책을 합본한 거예요. 그래서 정음편을 우리말 한글로 풀고 우리말로 풀고 주석을 달아서 달고 그다음에 이제 월인청강지곡 그다음에 석보상절 이 세 개를 묶어서 월인석보라고 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언해본이 널리 퍼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언해본이 독자적인 어떤 지금 책으로 본다면 한 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만 또 떼가지고 또 단행본처럼 유통이 되기도 해요. 네. 왜냐면 그게 한글 배울 때 가장 요긴한 일종의 교육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언해본이라고 그렇죠. 따로 부르는 건. 그렇죠. 언해본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월인석보에 실려 있는 것만 있는 언해본이다. 거죠. 다만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복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약간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글자가 생기니까 뭐 변형하기도 해서 수많은 판본이 있긴 한데 판본은 여러 가지지만 뿌리는 오직 그 월인석보에 실려 있는 거가 그러면 그 번역은 다 같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글자 뭐 글꼴이나 이런 건 다르더라도 그렇죠. 기본 번역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월인석보는 그 세상에 알려진 거는 오래전이었잖아요. 어때요? 언제 발견됐죠? 월인석보도 대단히 희귀본이었죠. 그래서 희귀본인데 알려진 거는 1970년대에 와서야 원해본이 실려 있는 그 앞에 맨 월인석보 1, 2원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늦게 발견됐군요.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소장을 하게 돼가지고 서강대본이라고 부릅니다. 맞아. 서강대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나란 말씀이 딩규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시렵히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건 우리가 많이도 듣고. 근데 이걸 그럼 우리가 1970년대 그때 월인석보 발견한 다음에 제대로 알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본이 그때 발견된 거고,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무렵에, 1598년인가요? 그때 희방사라는 그 경상북도에 그 사찰이 있어요. 거기서
그 원희석보에 실려 있었던 그 언해본을 네. 복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네. 닳고 막 그러니까 네. 그걸 다시 나무에 새겨서 다시 펴내요. 그거를 희방사본이라 그래요. 희방사본. 희방사본. 이 희방사본은 그 원희석보에 실려 있는 걸 바탕으로 복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네. 다만 복각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글자를 뭐 실수해서 잘못 새기기도 하고 이런 방점, 그 사성점 같은 그러니까 한글 옆에 점 하나 찍히면 거성, 두 개면 상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점들이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몇 가지 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음성을 16세기 반영한 걸 때 수도 있고. 음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희방사본이 널리 유통되어 온 겁니다. 네. 1970년대 발견됐다는 건 그 원본이 그렇다는 거고. 그 원본만 늦게 발견된 거고 그렇죠. 언해본의 실체는 그 이전에도 그렇죠.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계속 유통이 되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아까 그 해례본에 그 해례가 있는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1940년에 40년에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민정 해례본을 세종대왕께서 1446년 음력 9월 상한에 간행을 하셨는데 예. 네. 목판 나무에 새겨서 표현했습니다. 네. 나무에 새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빨리 많은 책을 펴내고 싶을 때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네. 목판본. 네, 네. 금속알자로 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죠? 금속월자 주조하는데 네. 시간 걸리니까. 근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용비어천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이 책보다 10배 이상 그 양이 많은 건데 네. 그거는 그 550질, 550권 쉽게 말하면 지금 네, 시기 네. 개념으로 하면 네. 네. 그 간행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훈민정 해례본도 최소한 500권 찍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일 뿐입니다. 네.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책이 언제가부터 희귀본이 돼요. 무려 16세기부터 이 책을 학자들이 잘 못 봅니다. 17, 18세기, 19세기에 있는 학자들은 이걸 뭐 전혀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얼핏 들었던 그 책 제목 중에 훈몽자회라고. 그렇죠. 훈몽자회는 1527년 중종 때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한자를 배우는 학습서인데 네. 거기 이제 한자 발음을 하늘 전 따지 이런 걸 이제 한글을 적다 보니까 예, 예. 최지진 선생이 네. 앞에다가 법례로 이게 네, 네. 한글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 자몽. 네. 왜냐면 한글 알아야 그 훈몽자의 한자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최재진 선생은 그 저기 뭐죠? 우리 저 훈민정음 해례본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셨겠을까요? 근데 그 기록상으로는 그분도 해례본을 제대로 정확히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봤다는 입증이 기록은 안 돼요. 없다. 네, 입증이 안 되는데 그분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은데 기록상으로는 이게 네. 이분이 이제 훈몽자의 앞에 그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네. 훈몽자 해례본하고 달라요. 네. 뭐 자모 순서가 자음 다르다는 순서도 그런 얘기를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례본을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변형을 시킨 건지. 네. 아니면 해례본을 못 보고 그냥 뭐 이게 전해져 내려온 다른 문헌을 가지고 제정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훈민정음은 해례가 다 적혀 있는 그 훈민정음 책은 찍혔을 것이다. 그 목판에 목판을 다 찍었는데 했으니까. 그런데 500권 얼마나 찍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렇죠. 예측하기에는 한 500권 이상은 찍었을 텐데 이상하게 빨리 희귀본이 되었다. 그렇죠. 책이 어디로 갔는지 없다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940년에 발견이 되었고 경상북도 안동에서 안동에서 발견됐다. 이런 거죠. 발견됐고 네. 김 박사님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용비어천가는 그러면 더 많이 발견되나요? 어떤가요? 용묘천가는 이제 저기 이 해례본이 나오기 1년 전에 1445년에 기본 편집이 끝나고 한문 위주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해례본이 나오고 나서 그 125수의 그 서사시죠, 그죠? 네. 이걸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만들고 주석은 98%가 주석인데 네. 주석은 한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1447년에 나오고 이거는 뭐 또 역대 왕들이 계속 중요하게 여기어서 이 재간행 뭐 네. 복각 이런 걸 꾸준히 네.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희귀본이 아니었죠. 그렇죠. 용비어천가를 흔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선왕조. 용비어천가를 네. 부른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렇죠. 그럼 훈제 해례본이 왜 희귀본이 빨리 희귀본이 되었을까요?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양반들이 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요. 평민들은 책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도 공부를 글자 한자를 아는 거 아닌 이상은 새 글자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고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접하는 게 잘 없었을 텐데 다만 양반들에게 이게 퍼졌을 때 그 사람들이 에잇 이러면서 어우, 그 배척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보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해례본은 양반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한문본이니까. 네, 네. 그 양반 중에서도 과거 시험을 볼 만한 실력이 돼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 내용, 문자는 쉽지만. 네, 네, 네. 근데 이 해례본 안에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례본이 희귀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건 제가 새롭게 밝혀낸 건데, 이거 무슨 음모론인가요? 음모론 비슷합니다. 진짜. 그동안은 뭐 연산군이 탄압을 해서 그렇다면,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정작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희귀본이 된 이유는요, 네. 이 해례본 안에 이 28자, 이 쉬운 문자, 이 훈민정 28자를 배우면 누구든지 그 학문할 수 있는 길이 네. 열린다. 네. 그런 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 이시해서 정리서에 나오는데 예. 그 이게 서자가 이제 책 서자 네, 한문 네. 얘기예요. 네. 해 풀어낸다. 네. 그래서 이 28자로서 그 어려운 한문책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28자만 배우면 누구든지 한문 이상의 그런 학문적인 이 훈민정음이 한문 그 이상의 학문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누구든지 학문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양반들은 최소 10년, 그냥 보통 20년을 배워야 한문책을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조선시대 그 과거 급제 한 선비대 평균 나이가 35입니다. 맞죠. 35이에요. 그렇죠. 예. 7살 때부터 막 공부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만이 학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양반들이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 학문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 28자만 배우면 누군지 학문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뭐 양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민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네. 싫어한다는 건 소홀히 하고 배척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빨리빨리 사라져갖고 안 보이고, 그죠?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희귀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훈민정 해례본이 살아남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어디서 얼핏 들었던 말로는 그 시험 과거에 하급 관리들 뽑을 때 훈민정음을 익힌 사람들 그 시험을 먼저 보게 하고 나서 또 뭐 보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예. 1446년 9월 4일에 이 책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알린 다음에 예. 세종대왕이 진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 이 빨리 보급하고 싶어 그렇죠. 했습니다. 보급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만든 것만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해에 예. 하급관리 시험에 이 네. 훈민정음을 도입해요. 지금 얘기하면 구급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그 구공무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보면 중요한 서리라고 분들이죠. 하는데 네, 서리 네. 이분들한테 빨리 보급하고 싶어가지고 세종대왕이 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시험 도입하니까 어려워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서 합자해서 글자 만들 수 있으면 통과시켜줘. 이런 네. 그거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빨리 보급하고 싶어 했으면 네. 그런 식의 어떤 시험을 받겠습니까? 1446년 그 해에 네, 그 해에 11월, 반포했던 12월인가요? 제가 양력 음력이 약간 좀 혼동이 되는데 네, 여기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 무렵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월까지 다 꼭 음력인지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그 세종 살아생전에 말고 그 뒤로는 이렇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4년 만에 돌아가시죠. 그렇죠. 1450년에 이거를 1446년에 이걸 반포하시고 145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업문청이라는 관청도 세우고 아주 네, 진짜 네. 직접 공문서에 쓰시기도 하고 진짜 창제에 반포한 사람답게 진짜 온갖 노력,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다가 돌아가십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이제 그 4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세종대왕 둘째 아들 세조가 네. 임금이 돼가지고 네. 그때는 고급 관리 시험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따지면 5급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만큼 우리가 세조를 수양대군이었죠, 그죠? 네네. 우리가 그 단종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긴 하는데 한글 보급 정책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반포 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반포 후에 석포상조를 자기가 직접 집니다. 네네. 그리고 임금이 돼서는 한글 번역서의 그런 구결, 번역 작업을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절대왕권을 지닌 그 당시 말하면 이제 독재자였었는데, 그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도 그렇죠. 자기가 직접 그만큼 한글 번역 사업에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런 기록이 실록에 세조실록에 네. 실려 있는데 그만큼 이 한글 보급 정책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불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그렇죠. 많이 하신 간경도감을 아예 설치해가지고 맞아, 그냥 맞아. 그 한글로 번역한 불경을 네. 널리 펴는데 국가의 온갖 제도적 총력을 기울이죠. 그러면은 그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언해본도 나와 있고 또 해례본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언제쯤부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물론 해례본은 양반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책이 제대로 이렇게 유통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한글이 그 해례본이 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희귀본이 되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언해본은 많이 좀 돌았죠. 그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언해본이 이제 그 유통이 되면서 그것이 일종의 교육서 역할을 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예. 언해본 자체도 아주 많이 유통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유통되면서 이른바 한글 음절표, 가갸, 거겨, 예. 나냐, 너냐 네. 이런 표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예. 그런 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글 깨친 겁니다. 그 표를 만들었나 보네요. 그게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근데 다만 그런 표가 유통이 되면서 오. 그걸 통해서 한글을 깨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찰을 통해서 많은 불경 네. 언어에서가 이제 퍼지면서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글을 깨친 거죠. 네. 그 조선시대 내내 네. 그런 공식기관에서 한글을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식으로 가르친 거는 1895년 네, 네. 근대식 학교가 생기면서 국학문 혼영 교과서가 생기죠. 그때 와서야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 그 전에는 서당이든 네. 성균관이든 향교든 네. 공식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 천자문을 배우려면 한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당의 그 훈장 선생님이 예. 하늘천 따지 이거 발음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죠? 그렇군요. 예. 그럼 그걸 적어 제가 안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네, 정식으로 안 가르쳤다는 거죠. 네, 공식 네, 교재를 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름아름 국어 배울 국어- 수밖에 국어 없네. 국어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아름아름. 어쨌든 이렇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한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표시를 하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한글, 양반들은 한글 훈장을- 모르면 한자를 네. 배우기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실록에 보면 양반들이 그 한자 한문 공부하는데 한글에 너무 의존한다 그런 그런 말이 네, 있군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 중요한 네. 사실은 그 성리학의 정말 세계적인 대가였던 태계 이황 선생님, 예. 네. 그죠? 이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당신께서 언문 네. 한글을 알아서 한문책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논어집주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이 세계적인 성리학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한글 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시조도 잘 짓고 한글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후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또 그 뒤에 이제 후민정음 한글이 겪은 역사 이제 그 대략 훑었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는 그러면은 그 정음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제 강의는 이제 그 해례본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훑는 건데요. 네, 네. 다만 이제 세종 서문과 네. 정지 서문이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묶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뒤에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세종서문은 앞에 있고 맨 앞에 있고 정인지서는 맨 뒤에 있지만 두 개는 일단 묶어서 묶어서 이제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제자의 네. 네. 초성의 중성의 네. 종성의 네. 이렇게 쭉 훑어나가는 거죠. 아, 제자해, 초성의, 초성의, 중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해. 합자해 합자해. 이렇게 이렇게 다섯 다섯 가지에 해. 그다음에 용자래까지. 용자래. 용자래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리 감동을 전해드리면 네. 용자래까지 배우시면 이제 네. 낱말 세종대왕이 빨리 배우라고 낱말을 123개, 네. 조사까지 한 125개, 네. 네. 낱말 예를 들어요. 아, 거기에. 근데 이게 다 아름다운 순 일상어입니다. 순 토박이 말, 아, 네. 토박이 말, 순 우리말. 네. 그리고 마지막 낱말이 별이에요. 그래서 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세종대왕은 아마도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문자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면서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청취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별과 같은 이미 별과 같은 존재지만 더 네.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아, 세종대왕이 정말. 진짜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님이시여 어느 별에서 오셨나이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어느 네. 저랑 같은 별에서 왔나요? 아, 그런가요? 재밌게님은 저랑 같은 별에서 온 것 같고. 그 별이 어디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끝내기 전에 오늘 이제 첫 강의인데 끝내기 전에 그 정음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좀 짚고 한번 넘어가면 전 좋겠는데요. 흔히 예. 이제 그 한자 혼용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훈민정음이라고 세종께서 이름을 그 글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이걸로 그러니까 음성기호로 이걸 만든 거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한글로 모든 걸 다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글자 소리를 그 적기 위한 어떤 발음기호 성격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보기엔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 일부 학자들이 네. 극히 일부 학자들입니다. 네, 네. 한글 훈민정음은 한자 예. 발음기로 적기 위해 만들었다. 네네. 그건 100%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훈민정 해례본을 안 읽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서문도 안 읽어본 그러면 분이죠? 서문에 다 나와요. 네. 왜 만들었고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해례본에 123개의 네. 낱말이 나온다 그랬죠. 네네. 이게 100% 순 우리말이에요. 토박이 네네. 말. 네. 만약에 한자면 발음기호로 적을 거라면 뭐하러 그 순 우리말 103개를 가지고 예를 들었겠어요. 한자 음을 가지고. 그죠? 그렇죠. 한자 뭐 가지고 지혜, 맞아요. 뭐 이런 그 지혜가 이제 한자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야지 왜 순 우리말만 가지고 했을까요? 네. 그것만 봐도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문을 비롯해서 여기 정인지서 뭐 세종실록에 왜 만들어니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한자 보는 백성들이 의사소통. 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서.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1차적인 동기예요. 근데 그 제목을 왜 그럼 이름을 왜 정음이라고 했냐?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의사소통의 그 도구가 누가 쉽게 배우는 의사소통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문자 도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쉬워야 되거든요. 네. 세종대왕이 한자 한문이 어려워서 얼마나 그런 한문책을 가지고 백성들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없어서 많은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야, 이게 소리를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 소리가 문자가 되고 문자가 소리가 되는. 네, 그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문자가 되고 문자가 소리가 되는 네. 소리를 그대로 적게 하는. 그래서 네. 정음. 네. 이 바른 소리를 적는 바른 문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정음이라고 붙인 겁니다. 바른 소리를 적는 문자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표음 문자라는 성격을 이름에서 밝혀주신 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소리로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뜻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깔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아니 소리만 전달. 소리를 전달하는 바르게 소리를 적어서 그렇죠. 바르게 적어서. 네, 의사소통을 해도 충분히 서로 통할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자라는 건 그야말로 그 말을 담는 그릇인데.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한자처럼 이게 뭐 한 글자의 뜻을 담아서 고정시키는 거 그런 거는 네, 이제 네. 그것도 뭐
그 또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네, 네. 그 역할이 있죠. 진짜 그 그쪽에서. 수많은 네. 생각, 수많은 소리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네. 효율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소리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뭐, 한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김수롱 박사님. 그분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건 뭐냐면 네. 세종단께서 이제 훈민정 회례본을 만들고 나서 뭐 네. 동국정운 같은 그렇죠. 한장 표준 의문서를 만들고 예. 또 외교 문서에서 네. 어떤 이런 문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해서 동기를 네. 꿰어 맞추는 네. 그 동기를 기만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네. 그냥 아니 세종당이 순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정확히 말하면 한자음을 적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아니고 사람들의 인간의 말소리. 네. 말소리가 네. 뭐 네. 외래 말도 있고 순 말도 있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어떤 소리든 적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중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예. 표준 한자음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또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약속이었습니다. 예. 사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그런 것도 실정이었잖아요.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거기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한자음 적기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하긴 그건 그래도 여러 그렇죠. 동기, 여러 목적 예. 이런 다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그렇죠. 마치 그걸로 해서 만든 것처럼 예. 특정 목적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동국정은 덕분에 15세기 중국의 한자 소리가 어떤 건지 언어학계에서 알 수 있었다는,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세계 언어학계에서. 그럼요. 제가 지금 몇 그런 년 전에 얘기를 저도 연변에 들었어요. 갔다 왔는데 연변에 있는 네. 또 아주 유명한 한 의문학자들이 네.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그렇죠. 15세기 한자음을 예.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예. 동국정을. 그 중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그렇게 연구해야 되고, 다른 뭐 서양에 있는 분들도 이 책을 보고 거기서 15세기 중국 그때의 어떤 한자음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훈민정음 해례본을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7번 정도를 더 해나갈 특강의 첫 회를 진행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봤는데요. 앞으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이 교재를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훈민정음 해례본이 참 훌륭한 인터넷에 책이긴 모두 한데 들어가 있는. 한문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인류의 고전 100권 발표했어요. 아, 예. 인류의 고전 100권. 네네. 2005년도에인가 예. 정확한 연도는 생각에 그 무렵 맞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지금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누리집에. 네. 거기에 1997년에 네.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 해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네. 예. 그때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인류의 고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을 널리 알리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네. 그 문자혁명 훈민정음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낸 게 있고요. 이게 네. 단행본으로 네. 저기 아이샘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그거는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개하는 그 일반적인 책이고요. 예. 그 제가 해례본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예. 한자 모르는 사람들 읽을 수 있게끔 만든 책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한문마다 전부 토를 달고 음. 음을 달고 네네. 그다음에 번역을 우리말과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원전을 예.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예. 무려 650쪽 가까이 됩니다. 이거 너무 그래서, 근데 또 두꺼운데, 그러면? 그래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해례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쉽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만든 책이라서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책을 통해서 해례본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강독본. 그래서 박희정이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네.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 책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 천연세계에다가 네. 그 양장제본에 이게 한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일반 책으로 보면. 근데 이 박희정 사장님께서 네. 이 책 널리 보급하고 싶어 가지고 예. 그 원가 순에 28,000원에 이렇게 아우. 해놨습니다. 28,000원은 왜 28,000원인지 아시겠죠? 28자. 그렇죠. 28자.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네요. 훈민정 28자를 널리 기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보급판 비슷하게 네. 가격을
값을 매겼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한자 후민정음 해례본의 이 한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본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네. 어쨌거나 이제 청취자분들 께서는 후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든 네. 또 예전에 쓰셨던 문자혁명 후민정음 예. 그거든 간에 좀 교재를 구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또 공부하시는데 더 궁금하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들은 거길 찾아보면 되는 예, 거죠. 예, 저기 네. 이렇게 하면 또 책을 또 강매한다고 하실까? 도서관에 빌려 보셔도 네. 좋고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보거나 방법이 도서관에 그렇죠. 요즘은 신청하면 그럼요. 구입문의를 그렇죠. 해서 이렇게 그렇죠. 대출 받게 하거든요. 네. 좋은 책은 또 도서관에 다 구비하게끔 네. 그리고 해야죠. 책이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네. 자세히 설명하면서 네. 하기 때문에 큰 네, 불편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글자가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듣고만 할 거거든요. 예. 또 우리 김선홍 박사님의 아주 이 친절하고 예. 또 세세한 설명 이걸로 또 배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렇죠. 네. 오늘 그 아리아리 특강 첫날이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